오늘도 한국 최고의 정원 미륵사지에서 익산 시민과 미륵사지를 찾으신 관광객들과 함께 따뜻하고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만백제 연구자이자 JTBC 위대한 이야기와 마흔황등제 유리의 왕국 전북일보 신문 만이야기 연재를 하시고요. 전북문화재연구원 이사장님이시고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역사문화학부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지역에서 참 귀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최완규 박사님 모시고 역사적 학문 연출 체계와 그리고 발굴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정치하게 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고 들어가고요. 오늘 첫 번째 문을 여는 장으로 국악인 이다은 양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소리 쑥대머리 중에서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익산 출신으로서 23살의 나이에 이 판소리 다섯 바탕 완창이라는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익산의 보배입니다. 자, 우리 이다은 양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것은 이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기네스 소유자입니다. 그 판소리 다섯 바탕을 13시간 동안 완창했던 익산의 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제 역사 요적 지구인 미륵사지, 또 왕궁탑, 이런 위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고고학자 최완규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세계의 문화유산이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걸쳐서 되는가, 사람들은 그게 그냥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최완규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30대 거의 말에 원광대학교 그 고구미술사학과 교수로 부임을 해서 한 2년 반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그 전북문화재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마 드릴 말씀은 도대체 익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가능하면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족들이 각각 다른 문화들을 향유하고 있죠. 근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저급하고 고급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운 나라에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러한 기후와 관련된 문화가 만들어졌을 거고, 추운 데 있을 때는 또 다른 문화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화가 질이 좋고 어떤 문화가 질이 낮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됐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S1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집트의 이제 그 발전소 요거. 근데 이제 댐을 만들려면 이렇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위가 올라가게 되겠죠.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그 이 신전들 나오고 뭐 이런 영화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 거기에 가끔 나와요. 그 누비족들이 만들었던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이 올라오니까 점차적으로 물에 잠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와 같이 거대한 신전이 그 이집트에 있는 누비족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인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유적을 보존하자라고 하는 여론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게 처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 지구상의 어느 곳에 있든 어떤 문화든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러한 것들은 어느 종족, 어느 국가의 소유가 아닌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인류 문화유산으로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계 문화유산을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처음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 그래서 흔히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지구상에 있다 하더라도 온 인류가 공유해야 되는 문화유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익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정비되어져 있는 미륵사지보다는 저쪽으로 물이 흐르고 미루나무가 서 있었고 논밭으로 이렇게 됐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 소중한 것들이 버려지고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어때요? 1500년 전에 만들었던 백제의 최고 석가공술, 석제의 이러한 예술을 지금 보고 우리가 향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받은 복이죠. 그래서 세계유산이 이제 이런 것도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사유자께도 말씀드릴 기회를 줘야 제가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요 고등학교 때 여기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그 정말 죄송한 말로 그 거기서 고고춤을 추고 탑 날개 위에서 잠을 잤던 적이 있는 제가 그 문화유산 파괴범인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왜 왕도인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래서 한번 보이시죠? 이 사진이 좀 구별이 되겠습니까? 아마 이 사진 바탕을 보면 바탕색이 녹색이죠. 이건 뭐냐면 익산은 정말 복받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중심지에는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도시로 개발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익산은 우리가 지금 과거 이리 지역과 익산군이 근무하고는 행정구역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리시를 중심으로 이 도시화 과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문화유적이 훼손됐겠죠. 그런데 이 금마는 여기 사시던 분들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많은 아마 분리 개발의 제한을 받으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덕에 우리가 이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자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추세는 뭐냐면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한 채를 짓다 하더라도 아무데나 집 안 짓잖아요. 뒤에는 배산인수 산이 있고 물이 보이고 남쪽으로 트여 있고 이런 지리적인 경관을 우리가 택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단한 유적들을 만들 때 그냥 만들었겠어요? 이 주변과 어울리는 지리적인 것, 때로는 풍수적인 것,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감안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그 주변에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연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익산은 제가 중국, 일본, 이 동북아시아의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왕도 하는 건 당시 삼국 사기에 오늘날 우리가 서울을 수도라고 그러죠. 그 말을 고대 국가로 이렇게 번안해서 보면 우리가 왕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당시로는 왕권 국가잖아요. 곧 왕이 국가란 말이죠. 그래서 왕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풀면은 왕이 살고 있었던 도성이다. 근데 익산 지역에는 이 미륵사지 위에 가까운데 왕궁이 있죠. 그리고 이 미륵사지 있죠.
그리고 저 앞에 보면 쌍릉이 있잖아요. 이 뒤에 보면 미륵산성, 낭산산성을 비롯한 많은 산성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서울에 가보면 국회의사당이 있고, 과거에 보면 청와대가 있고, 수도경비사령부가 있고 등등이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국가를 통치하는 이데올로기로서 불교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사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익산 지역에는 고대 왕도에서 갖출 수 있는 요건들, 이러한 것들이 잘 남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자연 환경과 더불어 유적들이 잘 남아 있어요. 특히 이 지질학적으로 보면 익산 지역은 미륵산이나 용화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토사들이 전부 이렇게 퇴적되게 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만년기 지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 속에는 얼마 전 혹시 TV에서 여러분 서동생가터에서 저온 저장고난 걸 TV나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땅 속에는 그와 같은 유적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아마 익산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왕도, 과거 수도였던 그러한 시설들이 완벽하게 남아져 있는 곳이 익산이에요. 그리고 자연 환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은 중국, 일본, 이 동양 3국, 한국까지 해서 보면은 제가 다 돌아다녀 봐도 고대 도시를 복원한다 했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곳이 바로 익산입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 기간에도 많은 외국 학자들이 왔잖아요. 이 미륵사지 석탑 왕궁을 가서 보고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를 못할 지경의 이 감탄사를 연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사시는 익산 시민 여러분들은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그러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예.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이 왕도가 되려면 4개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왕궁, 그 다음에 그 절, 사상적 체계죠. 그 다음에 능, 마지막 하나는 뭐죠? 먼저 손 드신 분. 방어시설인데 좀 더 정확하게 저쪽 산성. 제가 선생님하고 두 분 이따가 여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어시설과 산성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얼마나 경관이 좋은 데냐, 그 다음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고고학 하면은 저는 이제 이 교수님 되게 미남이시고 그런데 그 레이더스에서 안젤리나 졸리의 뭐 아빠 뭐 혹은 뭐 그런 영화 속에서 고고학자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고고학이 도대체 뭔가, 익산은 고고학으로서 얼마만큼 이 도시가 커지고 발전했는가, 그런 말씀 듣고 싶은데요. 우리 선생님하고 이제 통화하는 과정에서 카톡을 했는데 카톡 아이디가 두더지예요. 일단 왜 두더지인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카톡 아이디가 그게 아마 이게 재산권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키를 참 잘 지었어요. 요즘 아마 두더지라는 아이디를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아마 10이나 한 20 사이에 있는 숫자를 더불어야만 아마 아이디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한국 역사를 얘기할 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많이 얘기하죠. 또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조선왕조실록, 고려시대에는 고려사 등등. 그런데 이러한 역사들이 이렇게 이제 문헌으로 기록해 놓고 있지요. 그런데 그걸 기록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객관적 사실대로 기록했을까요? 또 그렇게 기록되어진 역사를 오늘날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그걸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었어요. 근데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원래 인류가 이 형성되어져서 문자가 없던 시계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책에서 보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이때는 문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도 분명 사람은 살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살았으면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흔적, 그 사람들이 살면서 쓰던 도구 이런 걸 통해서 문자가 없던 시대에도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패턴, 사회 조직 이런 걸 알아내는 학문이 고고학이에요. 또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 역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있는 시대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걸 다 적어놨을까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익산을 백제 왕도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도시가 되어 있죠. 미안하지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이 미륵사가 삼국유사에만 되어 있지만 삼국사기에는 한자도 없어요. 더군다나 익산이라고 하는 곳은 더욱더 한자도 작귀도 없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백제왕도 세계문화유산 얘기할까요? 백제시대에 그와 같이 기록에서 누락되어져 있지만 바로 그들이 남겨놓은 이 물질문화, 이 물질문화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와서 느끼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재구성을 해서 당시의 왕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고학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있는 당시 사람들의 물질 문화를 그대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깨져서 이그러져 있을지라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 고고학자는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무궁무진한 것이죠. 뭐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일에서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부풀려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 그 두더지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됐는데 저는 그 익산이 지향하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다고 했을 때 품격 있는 도시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5년, 1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강의가 있었고 문화적인 행사가 있었고 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의 이러한 관객들을 모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한 10여 년 동안 문화유산과라든가 이런 데서 되게 고생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익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이 사람이 살게 되면 흔적이 있고 도구가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패턴을 읽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교수님은 딱 봐가지고 야 뭐 있겠다 뭐 그런 감이 옵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살았죠 저도. 그게 이런 그 전에 그 유홍준 선생이 그 문화 답사기를 저술하면서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혹시 황등에 가면 율촌리라고 있습니다. 아가페 정량원 있죠. 그 옆에 보면 마한 풍구무가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조교를 시켜서 지표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시켰더니 거기에서 무슨 예비군 참호에서 그릇이 나왔다고 왔어요. 그래 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나지막한 구릉으로 5개의 마한 무덤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지금은 그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고 아마도 익산이 마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 특히
여러분들 혹시 그 전라남도 영산강유역에 가면 아마 신라 고분에 이렇게 비견되는 봉분이 큰 이러한 소위 분구묘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의 원조가 되는,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황등율촌이라는 곳에 그곳이에요. 그래서 요 넘어 마한박물관에 가보시면 커다란 옹관이 있죠. 아마 이 두 개를 합해 놓으면 2m가 넘습니다. 2m 한 30 정도 되고요. 이 토기를 맞는데 토기의 두께가 거의 10cm에 됩니다. 전혀 몇 사람이 들 수 없는 정도의 이러한 대형 옹관들이 이른 시기의 것이 바로 익산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또 그러한 책을 보고 보면서 알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박물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자랑스럽지만 틈나는 대로 보고 느끼고 이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고고학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저처럼 어느 걸 보고 쉽게 어느 유적이 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예측 가능하죠. 그 옹관이라는 게요, 이렇게 한 2m 이상 되는 그 흙으로 관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시체를 넣고 요렇게 저기를 하는 거죠. 그 원광대학교 박물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앞에 붙어 있는 대자는 이제 막 겁나 크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를 줄였을 때 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국은 나라국이고, 앞에 민자 붙어 있는 것은 이제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한국이라고 그럴 때 그 한은 과연 어디에서 왔나? 제 생각에 아마 마한에서 왔을 것 같아서 교수님께 그 한국의 한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과연 그 마한인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도 제가 원래 이 고등과, 중등과 이런 표현을 잘 써서 고등과에서도 교과에 그런 말이 나와요. 마한이라고 하는 근거지가 익산이다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 미륵산 뒤에 있는 성도 기준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왜 마한의 고도 이랬느냐면요, 중국의 문헌, 그러니까 3세기 중엽교에 쓰여진 삼국지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에서 배웠던 아마 위만이라는 사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국사책에서 여러분 배웠느냐 하면은, 위만이라는 사람이 동이족이냐 아니냐 이 말에 굉장히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연나라에서 온 사람인데 문헌상에는 정확하게 글이 나옵니다. 근데 연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위만조선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좀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상투를 끌고 오고 흰 옷을 입고 왔고, 그리고 위만조선을 만들고 고조선 시대에 쓰던 관직명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래서 아마도 위만도 동이족일 것이다. 아마 이리 배웠을 거예요.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시냐고요? 대답 않고 그러면 저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전국 시대에 보면 진시황이 거기를 통일하면서 중국 전역을 피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으로 피난을 와요. 그 중에 하나가 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세력을 쌓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준왕, 고조선의 왕. 근데 고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시조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명은 조선이에요, 그냥. 근데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준왕이 어디로 내려왔는가 하는 내용이 중국 측 이러한 문헌 자료에 보여요. 근데 이거 어딘지를 몰라요. 어디로 왔느냐? 한지.
한나라 땅으로 왔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이 한지가 어디냐 도대체. 그런데 고려 말에 쓰여진 삼국사기라든지 또 읽어보면 삼국유사를 읽어보면 고조선 준왕이 내려와서 마한을 개국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다 개국했는지는 몰라요. 요 내용만 보면. 그런데 조선 초기에 쓰여진 고려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금마는 본래 마한국이다. 그런데 이 마한국이 앞서 말씀드린 준왕이 내려와서 개국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헌 자료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이 익산이 마한의 고도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도 익산이냐 아니냐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러한 고고학 자료들, 여러분이 있는 이 미륵산에서 저 남쪽으로 보면은 모악산이 보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만경강이 흐릅니다. 근데 이 지역에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자연재해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농사 지을 때? 없었죠? 자연재해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익산시에 또는 다른 곳에 얘기해서 뭐 변상을 해주든지 할 테니까. 그만큼 물도 농지도 좋고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강 이남에서 이곳에 가장 많은 철기 문화가 이곳에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 철기 문화가 되면 한 사회가 바뀌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청동기 시대에는 무기를 청동기로 만들겠죠. 동기로, 그렇죠? 농기구도 그리 만들겠죠. 근데 어느 날 이 쇳덩어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무기가 강해지죠.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깊게 팔 수 있게 됩니다. 심경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확량이 늘어나요. 경제적으로 풍부해지고 무기가 신무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을 조금씩 통합해 나가요. 이게 바로 마한의 성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산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준왕의 남쪽으로 옮겨온 기록과 이와 같이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준왕이 이곳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마한을 개국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한이라고 하는 것들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나온 김에 그냥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말이죠. 요건데요. 요 부분이 지금 미륵산이고 이 부분이 모악산이에요. 이 부분하고 여기는 금강이 흐릅니다. 저쪽 웅포 쪽 기억하시죠? 네. 잘 아시죠? 근데 이 지역은 5세기대에 들어서면 백제 고분이 들어와요. 근데 이쪽 부분들 익산시 지금 이리시에서부터 이 금마에 이르는 이 지역에는 6세기 중엽까지 백제 고분을 쓰지 않습니다. 즉 백제 시대가 됐다 하더라도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나는 마한 사람이야를 강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이와 같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조사한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명백하게 증명이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해야 백제 무왕대의 익산에 미륵사지, 왕궁, 제석사, 쌍릉 즉 왕도로서의 왜 이곳이 됐을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어려운가요?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은 쉽게 하나 풀어드릴게요. 우리 지금 거의 다 아파트 사시죠? 단독주택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 들어가시면 냉장고 어떤 거 쓰십니까? 삼성, LG 거 쓰시죠? 근데 아파트 가도 똑같은 거 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묻혔다고 봅시다. 근데 우리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파요. 근데 그 집은 전혀 다르잖아요. 아파트 또는 하나는 한옥에 사신다고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시대가 똑같은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사람은 같은 시대에 다른 집에 살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전통성과 보수성이 강합니다. 바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익산 지역, 특히 금강유역을 제외한 이 금마일원이라든지 여기에는 이와 같이 마한문화 전통이 백제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됐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나중에 백제 왕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선화공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에서 봤을 때 뭐 선화공주는 밤에 뭐 맞둥방을 몰래 안고 간다 하는 게 이제 그 향가에서부터 나와서 그게 그냥 설화만이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사실은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사택적덕의 따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익사 이거 어떡하지 하고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화공주는 익산의 정말 훌륭한 자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선화공주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는 그렇게 적어놓고 있질 않아요. 다만 삼국유사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말이 좀 어려울까, 좀 쉽게 말하겠습니다. 선화공주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그 삼국유사 기록대로 하면 지금 저 위에 보면은 미륵산 저쪽 저 가운데쯤 이 우측으로 보면은 조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저곳이 바로 뭐냐면은 사자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동이 그 맞동이라고 그렇죠. 이제 말을 캐가지고 어디야 서라벌에 가가지고 선화공주를 꼬여와서 결혼해가지고 왕위에 올라서 저기를 가려고 이곳에 왔대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던 연못에서 미륵삼존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곳에 절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곳의 절을. 그래놓고 이제 둘이 사자사를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기에 지명법사라고 있는 신통력 있는 스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듣고 하룻밤 사이에 이곳을 연못을 메꾸고 털을 닦아줘서 이곳에 이 절을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익산을 얘기할 때는 서동과 선화공주는 서로 짝해서 어디를 하나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2019년에 갑자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저 서탑 있죠. 저게 1920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시멘트를 발라놔가지고 이제 수명이 다해서 저 탑에 이제 부서지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저걸 수리를 하자 해서 이제 수리를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2009년도군요. 2019년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 탑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체부터 달리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쪽에 보면 동탑지가 있죠. 근데 두 탑을 한번 보세요. 치수로 재면 두 탑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른 건 왜일까요? 그렇죠? 이게 아마 가공 수법들이 다르니까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 서탑은 해체하는 과정부터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사람의 손으로 늦더라도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3D 스캔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는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2009년도에 그 심초석이 이제 나왔거든요. 거기를 돌을 하나 드러내니까 그 안에서 사리장엄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심초석을 파고 그 안에 사리 복령기가 있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사택적덕의 따님인 왕비가 이제 발언해가지고 이 탑을
직해됐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적혀져 있었어요. 근데 온 동네에 말입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당시에. 그때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화재청장이 와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이 미륵사지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죠. 근데 온통 언론에서는 그 중요성보다 선화공주를 어디로 날려보냈던 거예요. 선화공주가 가짜다 어쩌다, 언론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화공주가 어디로 날아가고 이제 사택적덕 이렇게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화공주에 대한 이제 실존에 대한 논쟁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면 익산 쌍릉이 있죠. 이게 2017년이 100년이 되는 해였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발굴한. 그래서 전주박물관에서 이제 행사를 하려고 여기에 지금 이 박물관에 있는 목관 있잖아요. 그게 전주박물관에 있어서 보관하고 이랬어요. 근데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전주박물관에서 과거에 나왔던 치아하고 거기에 나온 토기를 재감정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선화공주는 어디론가 날아갔단 말입니다. 사택적덕이 등장을 했으니 이 미륵사 탑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전주박물관에서 이 치아를 감정해서 결과를 내놨는데 어떻게 내놨냐면 20세에 해당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왔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토기는 신라토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언론에다 공개를 했어요. 자, 그럼 누굽니까 이분은? 그렇죠? 선화공주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익산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선화공주가 날아갔다가 다시 부활을 했죠. 그런데 그 유물이 나온 게 대왕릉, 무왕릉으로 알려진 곳이었단 말입니다. 이번엔 누가 없어졌죠? 그러면? 그렇지, 무왕이 어디로 갔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익산이라는 곳은 이 무왕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심포지움도 했고 당시에 분석한 자료들을 봤어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익산 쌍릉을 파보자, 이렇게 해서 익산시에서 이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발굴하자. 그래서 제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고고학자가 왕릉을 발굴하는 것도 정말 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특히 백제 왕릉을 발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그죠? 그러다가 잘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이 어디론가 사라졌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쌍릉 중에 대왕릉을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게 대왕릉인데 이 석실 내부에 조그마한 상자 하나 보이시죠? 저 안쪽에 제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제 절하고 음식 장만해서 예를 갖추고 들어갔는데 여기에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뭐 틈나면 절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뚜껑을, 이 상자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한바탕면은 넘어질 뻔했어요. 뒤로. 여기가 전부 돌인데 왜 그랬느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들을 때 보면은 무게를 예측하죠.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근데 이 뚜껑에 못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판자 한 장만 덜컥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려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안에 봤더니 이와 같이 고스란하게 뼈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기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화가 되겠죠. 그래서 얼른 다시 뚜껑을 닫아 놓고 문화재청의 이제 협조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익산 시내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난 오늘 무왕을 친견했노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이잖아요. 배웠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무왕을 직접 만난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뼈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익산이 백제 수도다, 천도했다라고 하는 글을 오래전부터 써왔어요. 근데 이걸 원광대학교 해부학교실에 이 분석을 맡기면 저놈이 또 지 얘기하려고 그랬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당시 부여문화재연구소 같이 해서 이 뼈를 카톨릭 대학교 해부학교실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뼈가 그려져 있죠? 검은 부분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던 그 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이거 제가 읽으면 쑥스럽기 때문에 우리 신 감독들을 좀 읽으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자 읽어주시죠. 네. 이게 제목이요. 그 따옴표 치고 백제무왕이십니다. 뼈 조각에 학자들 고개 숙이다라고 한겨레 신문에 나와 있던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왕을 제외하고는 다른 누구도 떠오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짧지 않은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이상준 소장이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이 인고를 백제무왕의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모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네, 발굴 조사를 주도한 원광대 최한규 교수가 나지막이 말하였다. 여러분, 백제무왕이십니다. 예를 표하시죠. 참가자들은 뼈 조각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무왕 앞에서 고개 숙여 예를 표하였다. 다음 날 오전 모든 언론에서 백제무왕의 무덤 확인이란 제목의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었고 이 사건은 2018년도 고고학 고대사 연구의 최대 성과로 평가되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처음에 이제 선화공주가 어디로 날아갔다가 전주박물관 때문에 선화공주가 부활했다가 무왕이 어디로 갔다가 다시 무왕이 이제는 부활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선화공주는 도대체 그럼 어디로 갔을까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소왕릉을 발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발굴을 했는데요, 대왕릉이 무왕이 돌아가시고 무덤을 만든 게 아닌 것이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옆으로 이렇게 이제 시신을 집어넣는 횡혈식 고분이거든요. 옆으로 들어가는 거 굴빵 무덤이라고 그러죠. 근데 대왕릉을 파보니까 무덤을 다 만들어 놓고 일단 흙을 덮었어요. 그리고 다시 되파 가지고 이제 시신을 납입한 걸 알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릉 돌아가시기 전에 무덤이 만들어진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옆에 있는 소왕릉을 봤어요. 그때 소왕릉을 봤더니 말이죠, 아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위에서 이러한 그 석봉형 형태의 이러한 석비, 그리고 그 입구에 이러한 비석이 나왔습니다. 야, 이제 대박 때렸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때는 인부들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가 직접 봤어요. 혹시 이곳에 문자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리고 작업을 쉬게 하고 이제 전문가 집단을 불렀습니다. 이 적외선 촬영을 하려고요. 그리고 이 내부에 이 비석과 석실내를 전부 가리고 적외선 촬영을 했는데 아무런 글씨가 없었어요. 이게 선화공주 비밀을 찾아줄 열쇠일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 작은 소왕릉은 앞서 말씀드린 대왕릉처럼 사람이 돌아가셔서 그걸 매장하려고
미리 만들어 놨던 수릉이 아니고 이것은 만들면서 사람을 매장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미륵사지 서탑에서 나온 사리복령기에 보면 그때까지는 사택적덕의 왕비는 대왕의 건강을 굉장히 걱정하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 무왕이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왕보다는 이 사택적덕의 왕비는 더 오래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쌍릉에 가보면 먼저 이 소왕릉을 만들 때 무왕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수릉으로서의 대왕릉을 만들어 놓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 소왕릉은 과연 누굴까? 그래서 제가 보도 자료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 선화공주는 아직 존재한다. 이 소왕릉 발굴을 통해서 선화공주가 없다라는 사실도 확인을 할 수 없었고 있다라는 것도 고고학적으로 확인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화공주는 아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익산 지역에 2009년도 이 사리장원 발견을 통해서 몇 차례의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선화공주가 어디 갔다가 사택적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선화공주가 부활하니까 무왕이 어디로 가고 무왕이 또 등장하니까 또 선화공주냐 아니냐는 논쟁이 또 일어나게 됐지요. 그래서 어쨌든 선화공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의 여인으로서 남아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요, 미륵사지 앞에서, 그러니까 선화와 무왕이 쌓은 그 탑 앞에서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그 무왕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엄청난 시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저 신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혹은 뭐 나라의 그 동대사 앞에서 그 역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최양규라는 개인의 퍼스널리티를 놓고 봤을 때 본인의 예지력 혹은 또 추진력, 그리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운빨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제 마한백제 연구소가 이만큼 저는 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최한규라는 분의 아까 예지력과 추진력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백이 올해 50주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지금 전북일보에 이렇게 만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시고 그랬습니다. 그 마백 연구소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좀 칭찬 좀 해주시죠. 그 당시 1973년도만 하더라도요, 익산에 있는 이런 문화유적에 대한 인식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미륵사에는 저 서탑이 폐허가 되어져 있는 곳에 우뚝 서 있었죠. 그리고 여기저기 남아져 있는 지명에는 보면 지금 왕궁에 있는 곳도 왕궁리잖아요. 그리고 제석사가 있는 곳도 원래는 제석리였고, 이와 같이 지명들이 많고 하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러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1973년도에 숭산 박길진 총장님이 원광대학교 총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뜻있는 그 로타리 회원들, 상공회의소 이런 어르신들이 뜻을 모아서 원광대학교에 이러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를 하나 두어서 지역사회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전공 교수도 없는데 누가 이 일을 끌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그 문산 김삼용 총장님 있죠. 그분이 이제 교무처장을 하실 때예요. 그 당신이 추진력도 있고 하니 소장을 맡아서 이 연구소를 끌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문산 총장님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는 몇 차례 고사했대요. 나는 전공자도 아닌데 내가 이 소장을 해서 어떡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당신이 할 일이다. 왜? 전공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다 하더라도 그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여기에 발을 붙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문산 총장님이 소장을 맡아서 그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한 바탕을 이렇게 깔아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지금 복원되어 있는 동탑 있죠? 그 동탑지를 1973년도에 처음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박물관에 가보시면 당시에 탑 4구퉁이에 이렇게 달아놓았던 풍탁, 금동 풍탁이 당시 조사되고, 또 노규와당, 그러니까 그 기와에다가 유약을 입힌 등, 그리고 탑과 탑 사이에는 은정, 이때 은정은 은이 아니고 순길은입니다. 돌과 돌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딱딱하니까 둘이 충돌하게 되면 부서지겠죠. 그 사이에 은으로 만든 그 정, 그러니까 못 같은 걸 이와 같이 놓은 이런 것이 조사가 됐어요. 이게 미륵사 발굴에 이제 첫 발을 디디게 됐고, 익산학 연구에 있어서 고대문화 연구의 하나의 첫발이 되는 셈이죠. 그 후에 이제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심포지움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익산 지역에 대한 하나하나를 이제 알아나게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학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많은 학자들을 불러다가 연구를 하게 했었던 것이죠. 그때 1978년인가요? 일본에 있는 그 불교대학의 마키다 교수께서 관샘응엄기라고 하는 이제 자료를 소개해요. 거기에 지모밀지는 바로 지금 지모밀이라고 하는 건 왕궁이 있는 근처거든요. 여기에 천도했다는 기사가 거기에 실려져 있어요. 그걸 세미나에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익산 천도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일반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어디 익산을 백제 수도로 본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음응엄기라는 문서는 역사책이 아니고 말이야. 이것은 불교의 영험한 기사일진데 왜 그걸 믿어 하고 모두가 다 부정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쪽 지역에, 익산 지역에 하나하나의 이제 유적들이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왕궁도 백제 왕궁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점차 익산 천도론에 이와 같이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건 어찌 보면 30여 년 동안 마백 연구소장으로서 이끌어왔던 문산 김삼룡 총장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큰 그늘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 자신도 또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미륵사지를 좋아해가지고 이 미륵사지 앞으로 이사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지금 고인이 됐지만 그 김성기 선생님이 바로 그 본인입니다. 저보다 1년 선배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 익산을 좋아, 미륵사지를 좋아해서 이 앞에 집 짓고 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익산시에서 많은 이러한 역할들 지원,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익산이 백제의 왕도로서 자림하게 된 거죠. 돌이켜 생각하면 50년이라는 세월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마등 같아요. 제가 처음 발굴을 참여한 게 어디냐면 왕궁 발굴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궁 발굴할 때 거기에 있는 벚나무들 있죠? 이게 그때 심어서 부목을 놓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추운 겨울날 거기를 측량을 할 때 그 이제 과수원이었거든요. 정말 힘들게 했던 그 기억들이 엊그제 같은데요. 그 벚나무들이
고목이 되어서 수명을 다해가고 있어요. 그거 보면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50년이란 이러한 마백연구소의 그러한 지난한 세월들이 익산이 백제 왕도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의 도시가 됐다는데 하나의 저는 위안을 삼고 오늘 또 행복함을 느낍니다. 예. 예, 박수 쳐 주십시오. 1973년에 그 관세음엄기에서 이렇게 천도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걸 인정받는데 정말 50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퀴즈 하나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미륵사지 탑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댕댕 울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두 자로? 오, 예, 선생님. 풍경도 맞습니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예, 뒤에 선생님. 예, 풍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이제 넉자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이렇게 기와가 있는데 이렇게 푸르게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유약을 바른 거 그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 저 뒤에 노규기와인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노규와당. 예, 좋습니다. 이따가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그 김성기 박사님은 이쪽에 오셔서 이렇게 정말 이사를 해서 이렇게 매일 보고 그런다고 그럴 때 제가 익산에서 여러 행사를 치를 때 뭐 좀 유명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 미륵이 부른 거야. 미륵산이 부른 거야. 미륵사지 탑에다가 절하고 가. 항상 그렇게 제가 슬슬 기지 않고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제 시계가요 3시를 가리키고 있어서 잠깐 우리 이다은 양 그 한 곡 더 준비했거든요. 얼른 한 곡 또 들어보고 나서 궁금한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쳐주시고 외국에 혼자 제가 잘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유산의 일찍이 좀 눈을 떴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해서 익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들어가서 당시 시장께 말했어요. 이래서 익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 좋겠다. 근데 사람들이 세계문화유산이 뭔 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익산 시민을 보다는 먼저 공무원들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 했어요. 예전에 익산시 앞에 보면, 시청 앞에 보면 시민문화회관이라고 있었어요. 아주 큰 강당이. 거기에 익산시 공무원들을 모시고 제가 강연을 했어요. 이리저리 해서 우리가 공동의 꿈을 꾸자. 익산 시민들이 같은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세계문화유산이다라고 하는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강연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그 당시에 3분 되는 여성 공무원들께서 교수님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제 얘기가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신감을 가졌어요. 아, 우리가 꿈을 꾸면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시민단체를 모집하고 이렇게 회의를 거듭해서 다듬어 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선 선정 대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 회의를 참석하려고 왔어요. 근데 문화재위원회에서 공주 부위하고 같이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묶어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 좀 해봐야 됐다고 화장실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들이 그 위원장이 화장실까지 따라와 가지고 최 교수가 양보를 하지 그래. 그냥 합식 그렇게 하자고. 또 그 말도 들어보니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 실수를 한 거였어요. 그냥 익산만 가자고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왜 그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합해 놓으니까 이제 선정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익사는 미륵사지, 왕궁, 제석사, 쌍릉, 산성은 어쩌다 치더라도 요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 지금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 배석기 과장님, 조상미 선생 아마 다 있었을 겁니다. 특히 우리 배석기 과장은 세미나 할 때 내가 화내고 있으면 나보다 성질 더 내고 돌아다니고 그랬었어요. 저기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배석기 과장. 저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모든 연구자들은 내가 세계유산을 하는 목적이 익산 천도론을 당연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착각들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개를 추천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회의록이 다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들이 나한테는 아주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이 혈압이 오를 정도니까요.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갖고 나가는 방법도 알고, 그렇죠? 그 소중함도 알고, 어떻게 갖고 와야 하는지도 우리가 가지는 이제 의무감도 생겼을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면 아직 등재하지 못한 쌍릉과 제석사지 산성유적들도 아마 공주 부여보다도 월등하게 가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네, 생생해서 황등제에 대해서 네,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세계유산위원회는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한다. 이 목록의 등재는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문화 또는 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 교수님에게 황등제의 의미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호남이라는 지명이 어디서 유래한지를 아시나요? 누가 손 들고 말씀해 주시죠. 아마 여기 황등제라든지 익산의 수리시설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김 선생님, 이 선생님 저기 계시는군요. 아주 관심이 참 많으세요. 근데 이게 우리 호남에는 3대 제언이 있어요. 황등제, 벽골제, 누울제가 있죠. 김제 벽골제는 저희가 한 8년 정도 조사를 해서 그 성격, 연대 이런 것을 가지고 백제 중방문화권과 연결된 또 이런 글을 쓰고 그 하나의 또 문화권을 만들었습니다만, 황등제는 그 뒤에 이제 물이 일제시대 때 차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수지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셈이죠. 어떤 거냐면요. 원광대학교 뒤에서 황등 가는 길이 있죠. 그 길이 제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의 사람들은 나오는 물길을 막아서 그 제방으로 사용하고, 그 제방은 이쪽에서 저쪽을 넘어가는 고속도로 같은 것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시설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해인가 익산 시장님하고 저쪽이 배 과장이 그 당시 개장일 때예요. 일본을 제가 갔습니다. 일본에 가면 그 내가 벽골제 조사를 할 때
그 사야마 이케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어요. 일본의 가장 오래된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도 벽골제가 형님 자기들이 아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야마 저수지가 있죠. 그 시장님하고 이제 모시고 거기를 가서 우리도 이거 하려면 황등제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임 중인 정 시장께서 그 예산을 마련해주고 해서 황등제를 몇 년 전에 조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유물이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해서 거기에서 나온 나뭇가지들 있잖아요. 이걸 소위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을 이용해서 합니다. 근데 한국에 두 군데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마한의 성립기하고 기원전 3세기 정도에 그 연대하고 합당한 게 나왔어요. 근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당시 코로나가 아주 창궐할 때인데요. 일본에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 조사를 흙을 보낼 테니까 그리고 시료를 보낼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너희들이 최고 기관에서 나한테 좀 보내줘라. 근데 일본에서 분석한 것이 우리가 한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벽골제보다 600년에서 700년 전에 이 황등제가 만들어졌다는 걸 밝히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최고 저수지는 벽골제라고 알려왔잖아요. 근데 그보다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익산시에서 해마다 우리 익산에 관련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근데 그 마한 관련을 해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마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난 그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탐탁지 않았어요. 왜 학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근데 PD가 용감하더라고. 그래서 황등제를 주제로 해서 마한의 성립과 관련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속에 일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러. 그래서 일본의 사야마 이케 박물관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수리 관련된 학자거든요. 그건 내가 설명을 해줬어. 이짜저짜저짜 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의 없다. 어쨌든 한일 관계 속에서 가장 이른 단계의 수리시설은 황등제다. 그 다음에 벽골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사야마계로 연결되는 하나의 수리시설의 계보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터뷰에도 그렇게 다큐멘터리에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 시설의 이러한 황등제를 재탄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마한의 성립이라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수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저러한 수리시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국가가 발전하게 되느냐, 성립하게 되느냐, 아니면 그게 있어서 그러한 경제력으로 이 국가가 성립되냐 하는 두 가지 논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수력 이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역시 황등제는 마한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경제적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식사할 때요, PD하고 작가하고 한 6개월 정도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들을 가르치고 해서 그런 시나리오 대본이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아까 호남 지역이라고 그럴 때 익산의 황등제, 김제의 벽골제,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손 들고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학생. 고부의 노을제가 아니라 아기야 눌제란다. 그렇지만 상은 줄 거예요. 익산에요. 이제 산성 부분하고 아까 쌍능 부분, 그 왕릉하고를 이렇게 넣지 못한 것이 한이다. 그리고 맥없이 부여 공주하고 묶은 것도 한이다. 우리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은 부여 공주 사람들이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그 뭐 오금산성, 익산 토성 혹은 낭산사성 이런 게 눈에 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산성이라는 것은 이미지 속에서 무슨 뭐 남한산성이라든지 아니면 고창읍성이라든지 그렇게 해야만 눈이 들어오는데 그걸 좀 저희들에게 좀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토성이라는 말 혹시 드셔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토성. 이 토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임금이 계시는 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수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부터 익산은 토성 체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먼저 의성이 있습니다. 외곽성. 아주 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궁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은 어떻게 거기에 비교를 할까요? 그래서 과거 연구자들은 그저 그냥 개념적으로 뭐 한 2km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익산을 수도, 왕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성 체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저 불교하는 사람들은 미륵사, 제석사 얘기하고 고분하는 사람들은 쌍릉 얘기하고 산성하는 사람들은 미륵산성, 뭐 낭산산성 이렇게 각각 떨어져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손이 있으면 손가락이 5개가 있잖아요. 이 손가락이 5개가 있어야만이 완성된 하나의 손이죠. 근데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각각 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잘못된 연구 방법이었고 익산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장애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15년 전부터 익산의 도성 체계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성곽들, 금강유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령산맥 쪽으로 뻗어져 있는 이러한 성곽들은 모두가 외곽성, 아주 곽성, 밖에 있는 외성적 성격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왕궁을 중심으로 보면 용화산이나 미륵산에서 흘러내리는 이 옥룡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부상마을에서 흘러내리는 부상천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수량이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궁 가다 보면 저 불상 2기가 돼 있죠. 그 불상도 원래는 그 수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불상이에요. 그 중수비에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하나의 해자 성격적 자연적 지형이 형성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궁궐이 있고 그 궁궐을 내서 담장을 돌렸죠. 궁장을 돌렸죠. 이게 궁성이에요. 그러니까 익산 지역은 중국 같은 나라는 산이 없고 평지에 이 궁성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내성과 외성을 만들거든요. 근데 익산 같은 데에는 생각해 보세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이런 곳인데 중국과 같이 그렇게 궁성, 내성, 외곽성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익산 지역은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궁성 그리고 양쪽에 있는 옥룡천과 부상천을 이용한 내성적 성격의 해자, 그리고 그 밖에는 이 뺑 둘러는 이러한 산에 교통로에 각각 위치하는 산성으로서 외곽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부여와 비교를 해보면 부여에는 이와 같이 높은 산성들이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여에는 수도를 방비하기 위해서 저 북쪽과 서쪽은 금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안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나성을 그래서 돌렸던 것이죠. 그런데 익산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소요소에 산성을 두어서 외곽 경비를 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익산에 있는 도성체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궁성, 내성, 외곽성을 다 갖추고 있지만 그걸 자연 지형을 충분히 이용한 아주 뭐라고 그럴까, 자연지리를 이용한 효율적 방어 시스템을 갖춘 도성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아하 그렇군요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우리가 왕궁 탑이 있는 그곳이 왕궁이었잖아요. 플레이스였다라는 거예요. 킹이 사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본 같은 데를 생각해 보면은 혹은 서양도 이렇게 보면 성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해자를 파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해자가 없을까 했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연적으로 우측 동쪽에는 옥룡 부상천이 있었고 서쪽에는 옥룡천이 있었네요. 잠깐 거기서 우리가 한번 재밌는 거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과거 이 도성책에 글을 쓰면서 왕궁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기가 막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왕궁에 가셔가지고 높은 데 들어서 가지고 이쪽 북쪽을 보세요. 그러면 미륵산이 정확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180도를 돌아서 남쪽을 보세요. 그러면 모악산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산으로서의 이러한 미륵산과 용화산이 있다고 한다면 앞에 주산으로서의 이러한 모악산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옆에 뻗어 있는 야산맥들은 좌청룡 우백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자연 지리적 요건을 이용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풍수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부여에서 이쪽으로 왕궁을 수도를 옮기는데 그럽시다 다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반대자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풍수를 이용해서도 아마도 수도를 옮길 수 있는 명분을 찾았을 거예요. 이곳은 지세가 쇠했으니 이제 새로운 성하게 될 수 있는 바로 이 익산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근데 그게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면 이 미륵사를 짓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보면 JTBC에서 익사 또 하나의 수도 익산이라는 그런 아마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미륵사를 짓기 전에 한 달 전에 뭘 하냐면요, 이 무왕이 법왕 때에 뭘 하냐면 금살생령을 내려요. 살생을 금하는 거. 그래서 집에 있는 매 같은 거 있잖아요. 수렵도구, 물고기 잡는 거 이런 걸 전부 불태워버리라는 이러한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미륵사를 짓기 전에 이미 그러한 조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들한테 익산으로 천도하는데 그러한 명분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익산을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쉽게 더 그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까 교수님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어이 신감독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진득하게 듣습니다 했는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겠는데요. 백제 문화를 말할 때 그 우수성을 말할 때 거미불루 화이불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고 우리가 현재 느끼고 받아야 할 것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얘기는 거미불로 화이불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검소하지만 느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뭐라고 그럴까, 과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세련됐다는 얘기입니다. 세련됐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화려하게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 화려함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오히려 격을 떨어지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백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백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품격, 그러한 품격들이 외향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와 같이 아마 표현을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세련됐다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3시 반이 됐는데요. 여기 이제 젊은 학부모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설민석 혹은 최태성 선생님이 계시고
또 우리 아들들 혹은 조카들 누군가가 역사학과를 간다든지 고고학과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제 조카가 가려고 그럽니다. 교수님 어떻게 합니까? 뭐 요즘 제 손녀딸이 우리 큰형의 이제 손녀딸인데요. 저로서도 이제 뭐 손녀죠. 얘가 교대 3년을 어디 서울교대를 다니다가 최근에 시험 봐서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명절 때 만나서 그랬어요. 야 이년아, 의사가 그렇게 행복한 직업인 줄 아느냐? 매일 아픈 사람 봐야 된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할까? 안정되어져서 산다는 게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역사학자로서 사는 길은 더불어 사는 그 사회에 하나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존재 이유를 알려주게 하는 게 바로 이 역사나 고고학을 하는 거예요. 그 존재 이유라는 건 뭐냐? 과거의 것이 현재에도 연결되어져 있지만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학문이겠죠. 다시 말하면 개개인이 사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사회에는. 그러면 누가 그 산을 지킬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시대, 그 사람들이 사회에 꼭 필요하다라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익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과거 1위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저도 그 익산에 있는 학교로 고등학교로 온다니까 너 깡패 되려고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왜냐면 우리 형님 한 분이 1위 공고 다니다가 퇴학당했거든. 그러면 그런 그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제 익산이 그런 도시가 아니고 당당한 역사 문화의 도시가 익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 그곳에서 키우고 싶고 교육시키고 있고 아닙니까? 서울로 가지 않아도 품격 있는 도시에서 그러한 역사 문화 도시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성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밥 한 끼 먹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들이에요. 이게 앞으로 우리 미래를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키우는데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미륵사지가 최완규를 만들었고 최완규는 미륵사지를 세계유산에 등재시켰다. 말 됩니까? 제가 바로서 좀 옅습니다. 그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 무왕께서 지모밀지로 천도했다는 그 기록이 나오는 책이 뭐죠? 손 들고. 예, 저 뒤에. 관세응험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은 다 끝났지만은 이렇게 가수도 앙콜이 있어서 우리 선생님에게 앙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서동생가터 그 거기에서 이렇게 저장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민들의 마음에는 저게 서동생가터라는데 쟤들이 그냥 관광지로 맥없이 그냥 서동생가터라고 했을 텐데 실제로 이제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제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지금 뭔가 있어요. 지금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온 사람들에게 교수님이 공무원이 못하는 말로 살짝 뭐가 있을 것 같다고 한 말씀 보너스로 해주십시오. 박수 좀 청해 주세요. 그 익산 지역에는 백제 무왕대의 왕도 유족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워낙
그 임팩트가 있는 유적들이니까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5세기대 6세기에도 끊임없이 여기에는 중요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금강유역 있잖아요. 저 웅포 쪽에 가면 5세기대 한성백제기부터 거기는 일찌감치 백제의 중앙 고분들이 들어와져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교통의 요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6세기에 들어서면요, 미륵산이라든지 지금 식품 클러스터 지역 있죠? 이런 데에서 보면 양질의 백제 토기를 생산했던 생산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조사한 그 저온 저장고, 처음엔 제가 그것을 석빙고라고 뻥을 치려다가 조금은 참은 거예요. 그냥 저온 저장고 정도로. 그랬는데 그게 나온 건 시기적으로 요 7세기대 이 왕궁요도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위에서는요 6세기와 관련되는 또 뭐가 나왔어요. 근데 안 알려줘요, 여러분들한테.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유적들이 왕도 유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이 되어졌던 처음에 말했던 마한의 기층문화, 그리고 5, 6세기의 백제의 많은 유적들도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익산하면 이런 왕도 유적들이 너무 이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른 걸 눈여겨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익산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급져졌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렇지 않은 유적들도 이렇게 시간성을 지속해 가면서 우리 지역에 있다는 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마지막 멘트인데요. 다음 주에는 마라톤, 뭐 암흑의 다리는 뭐 백만불 다리, 그리고 이제 그 정윤철 감독의 작품에는요 좋지 아니한가, 최근 작품으로는 대립군 등의 작품이 있는데요. 아마 JTBC 그 방구석 일렬에서 나오던 그 괴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교수님하고 대화 나누는데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 감독님 되게 재밌습니다. 괴짜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좀 진지한 시간이라면 다음 주 시간은 굉장히 그 유쾌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그리고 우리 익산은 이제 더 이상 그 뭐 이렇게 사람들 오라고 뭐 이렇게 오십시오 하지 않아도 이렇게 오래도록 잘 듣고 즐길 줄 아는 우리 익산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